금리 올리라고 했다가 은행한테 금리 올리라는 말 아니다. 너무 쉽게 대출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아 그건 실수였다.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러고 있고 다음날 또 다시 실수요자는 봐줘라. 대출 내줘라. 이게 2달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4번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뉴스토스트 드디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경제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아서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는 뉴스토스트.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부동산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정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배치를 조금 바꿔서 정희님이 저를 조금 더 따스하게 쳐다볼 수 있는 지금 구도거든요. 인자한 눈빛.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돌아가지 않아도 저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있게요? 네, 여러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9일 오늘부터 1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의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을 중단합니다. 그쵸? 그리고 신한은행은 10일 내일부터 중단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런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지 말아라. 지금 대출 받을 때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 거거든요. 물론 투기를 막아야겠다 또는 가계대출을 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줄이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주택자를 포함해서 유주택자면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안 내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세입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일부까지 막은 건 사상 초유 사태라는 얘기도 나와요. 자, 그래서 가계대출이 요즘 얼마나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라는 건지 그리고 집 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가지고 이렇게 대출 문턱을 높인다고 하는데 가계대출이 많아지는 게 근본적으로 왜 문제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는 어련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집을 사기 전에 실제로 집을 살 만한 돈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0년 만기로 받으면 내가 이거 얼마씩 꼭 갚아서 그럼요.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지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서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 어련히 알아서 갚지 않고요. 진짜로 내가 집을 사게 되면은 갚을 생각으로 빌리지 않게 됩니다. 한 10년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빨리 팔고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겨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마음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이걸 다 갚을 생각으로 빌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은행도 갚을 생각으로 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죠. 네.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집값 떨어지면은 갑자기 이제 이거 무리해서 빌렸는데 집값 떨어지면 나는 이거 다 갚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토스트 최소 한 달 정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거 한 달은 간다, 한 달 이상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좀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출 이렇게 막 제한하고 이런 거는 한 달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1년, 2년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요? 이걸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그럼 이렇게까지 막 빌려줬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예전부터 조절을 했을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죠. 부동산 PF도 그렇고 이제까지 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도 했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계부채 이거 다 갚을 생각으로 빌리는 사람은 없고 오르면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 하면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값이 계속 올라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올라왔고 그래서 은행도 오를 거니까 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서울에 우리가 인기 있는 지역들은 계속 앞으로도 오를 것이고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샀다가 지금 오르지 않고 있거나 미분양이 나는 곳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가계부채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뭐 이건 제가 방금까지 얘기를 드렸던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산 거품이라고 해요. 자산 거품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소비 부진이 되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또 안 좋은 뉴스 하나 있었잖아요.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실질
소득, 네, 국민 GDP가 실질 뭐 소득, 역성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소비가 부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열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대출 갚느라 지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너무 적다. 맞아요, 맞아요.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네. 이자 갚는 데 나가느라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 뭐 2000세대 끼고 있으니까 상가 들어오라 그러고 가게 낼 때도 대단지 아파트 뒤에 이제 끼고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망한대요. 자영업자들이. 상가들도요? 네, 상가도요. 뭐 주문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보면은 배달 주문도 빌라촌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아파트에서 주문이 안 들어온대요. 그 아파트 대출 갚는데 돈을 너무 많이 네, 써서 그냥 그 그럴까요? 아파트 가신 분들이 너무 이제 원리금 상환에 돈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과 별개로 집값에 내가 돈을 좀 안 쓰고 있으면 그래도 소비를 하는데 대단지 아파트 가신 분들은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신대요. 이게 반복되니까 지금 GDP가 역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좋은 일이냐 하면 너무 안 좋죠. 그쵸.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가계부채 관리에 상당히 좀 중요한 주거든요. 네네. 이번 주 이제 어떤 금감원장하고 시중은행장들이 만나가지고 가계대출 대책을 이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와요. 뭐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오고 KDI도 나오고 기획재정부도 각각 이제 뭐 거시경제 이렇다, 부동산 이렇다 하고 뭘 많이 제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쟁점이 있어요. 정부는 계속 회복 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기관들, 국책연구원이라는 데는 회복 중 아닌데 이러고 말이 다른 거야, 있어요. 그쵸? 네, 네, 네. 저도 뉴스를 본 것 같은 게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 역대급 회복 중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발언을 했던 게 최근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이제 보고서들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 그쵸. 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이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근데 보고서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분들도 나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값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지금 사야 된다. 아니면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좀 지켜봐라.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렇게 두 의견이 지금 한창 대립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내적 논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지금 대출이 너무 막혀 있어서 뭐 행동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 관건들이 굉장히 많고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고, 자, 그래서 가계대출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막고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문을 이제 닫는 건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은행들은 요즘 역대급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그건 또 이제 어떤 일 때문인 건가요? 근데 사실 대출이 은행의 장사잖아요.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죠. 한창 대출이 늘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 지금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전세 대출 일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찾아보는데 신용 대출이 갑자기 풍선처럼 이렇게 늘고 있더라고요. 2금융권이 먼저 막혔고 1금융권 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용 대출 가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어차피 이렇게 대출 막는 거 가계부채 줄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풍선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기 때문에 가계부채 이거 대출 규제로 막으려는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가지고 어디선가 이제 지하 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잘해라.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은행이 역대 최대 순이익이 난 거는 대출이 늘어났고 고금리 상황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약간 여론의 악화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난리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은행권은 제목도 사실 얄밉게 잘 지어요. 네. 기사를 보면 은행권은 돈잔치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은행권은 돈잔치, 수요자는 빚잔치. 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오늘 메인 주제는 요거예요. 정부가 그래 좀 가계대출 관리 너무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지갑도 막 닫고 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막 오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도 있어 하는 걸 우려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좀 잘해라고 훅 바람을 불었더니 은행권이 헐레벌떡 대출 문턱을 막 높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시장 자본주의 세계 끝판왕 보스몹 같은 금융회사들이 정부 지시에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관치금융,
그러니까 정부 입김에 이렇게 금융이 흔들리는, 정부가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였나요? 아, 여기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재밌는 거부터 좀 위에 올려서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부가 뭐라고 했잖아요. 은행한테 이거 가지고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7월쯤인가 이제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 금리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좀 막아봐라 해가지고 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위에 금융위원회가 있거든요. 금융위원장이 그런 거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다. 은행 흔들리지 말고 금리 계속 올려라. 이러고 계시고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의 실언 수습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내가 막았지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입을 댔어요. 네. 이제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도록 하라 이러고 어. 그럼 이제 대출 다시 조금 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은행 보니까 이제 또 예외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를 하나 하잖아요. 그럼 계속 예외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뭔가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 피해 발생한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 구멍을 또 뚫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있고 그렇죠.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본주의 끝판왕인 것 같은 금융회사가 정부 지시에 왜 이렇게 흔들리냐 네, 무슨 제일 갈대처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은행의 안정성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융회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하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금융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시중은행은 금융 안정성, 이제 경제 안정성 이거를 좀 우선 순위로 놓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 뭐 그런 뉴스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헤지 펀드가 뭐 얼마 투자, 네네. 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굉장히 뭐 네. 큰 손일 것 같은 분들. 네, 인수 합병, 뭐 헤지펀드 공격 시작해, 뭐 이런 게 이제 말씀하신 그 자본주의 끝판왕인데 그것은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사모펀드, 헤지펀드 뭐 이런 데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융이라고 하면 관치금융이죠. 관치금융이 뭐냐? 네, 이제 정부 맞아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영 방침이나 뭐 인사까지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관치금융 너무 심하다 이런 거의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하나의 부처처럼 움직이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의 그렇죠? 네. 결탁했다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아, 뭐 결탁을 해서 문제였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구도가 현재 분위기다. 그렇죠. 구도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항상 은은하게 이제 숨쉬듯이 관치금융이 깔려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왜 문제냐라고 맞아요.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줄이라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장금리랑 지금 역주행이에요. 그래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이제 다르게 움직여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금리 내린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금 금리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출 금리는 는 올라가고 있어. 두 달 사이에 22차례 지금 대출금리 올렸다니까요. 22차례나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제2금융권이거든요. 근데 이 주택담보 보험사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지금 신용등급이 더 낮으신 분들이 더 이자를 덜 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DSR 우리 2단계 적용 일주일 6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일주일 앞두고 이거 실수요자 막히니까 이거 조금 미루자라고 했던 거를 이 7월에 대출 좀 어떻게 해봐 하니까 갑자기 이제 딱 던졌는데 엄청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이제 더 심하게 좀 들어간 거죠.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가고 한마디 할 때 이렇게 막 정부가 한마디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올해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이금융권의 금리가 당연히 좀 높은데 지금은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보험사의 대출 금리가 낮은 수준, 좀 독특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도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 이제 돈 찍어내는 곳. 한국은행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도 좀 말이 좀 오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창용 총재 이제 오고 난 다음에는 한국은행이 약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원래는 한국은행 총재
가 신문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핫스타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거 집값 한국은행 혼자서 못 잡는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얘기가 있었죠. 근데 원래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해요.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독립적이냐면은 정부는 선거로 뽑히잖아요. 이제 선거로 뽑혔을 때 중앙은행이 정부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어떤 유혹을 느끼냐면 돈을 되게 찍어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잘 돌아가야 약간 지지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근데 돈을 찍어내면 당장은 경기가 되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안에 소속돼 있으면 중앙은행이 뭐 경제 안정 이런 거 말고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도록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네, 그쵸.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깊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너무 오랫동안 행정부 소속이었고요. 네. 1963년에 아마 이제 한국은행법인가 제정된 그 전에 그 한국은행법이라는 이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금융기관 관련해서 임시조치라고 이제 제정한 법이 네. 되게 오래 갔어요. 63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군부 독재 시작될 때 임시로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행정부에 소속을 시켜버린다고 임시조치를 딱 정해버렸는데 63년이었거든요. 그게 1997년까지 갔을 거예요. 한 30년을 그렇게 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구조조정하면서 그나마 이제 독립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해서 한국은행만 독립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은행 따로 감독하고 보험 따로 감독하고 증권 따로 감독했는데 이것도 합쳐가지고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게 했고요. 그래서 모피아라는 말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모피아.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은퇴를 하면은 이제 그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로 그렇게 많이 내려가요. 그럼 이제 정부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제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지금 총재도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되게 좀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가끔 또 명언도 많이 던지세요. 네, 현재 네. 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고 장기적으로는 뭐 인구 문제 등등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하면서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이창용 총재 발언 나오면 전문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약간 너무 제가 좀 느꼈어요. 편애하는 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 은 독립돼 있지만 너무 오랜 세월을 이 행정부로 있었던 과거 때문에 여전히 분위기상으로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금융당국이라고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올 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보통 금감원이나 금융위인데 거의 뭐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한국은행도 여기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쓰죠. 막 써요. 기획재정부도 막 들어가 있고. 저는 관치금융 얘기로 좀 돌아가면 관치금융 아까 정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관치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단어 자체가 모순덩어리가 아닌가. 왜냐면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금리를 올리도록 하여라 또는 실수요자를 배려하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가 막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한 업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으면 다른 업계였으면 굉장히 크게 비판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원래는 이제 금융시장 자체는 사실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좀 규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수성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수출 고도 성장할 때 돈이 좀 없으니까 수출 기업에 돈을 좀 몰아주느라고 은행을 좀 끼고 있을 필요가 있었고. 정부가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해졌고 그다음에 이제는 수출 금융을 안 해줘도 되는 시점이 왔는데 뭐가 또 이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부동산이 너무 커요. 특수성이 그래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너무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라서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데 좀 심하죠. 일관성이 그쵸. 좀 없죠. 네. 왜냐면 가만히 냅두면 진짜 어느 순간 모든 그 후폭풍을 다 그 일반 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맞을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막 PF 같은 부동산 큼직한 프로젝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그냥 이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막 그 시점을 좀 막아야 된다 하면서 끼어들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조금 뭐 관치금융이라는 게 사실 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물론 이제 부정성이 컸지만 그래도 이전에 수출금융 가지고 관치금융을 할 때는 어떤 일관성은 있었는데 부동산 가지고 이제 관치금융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예외 케이스가 생겨요. 자꾸 이제 뭐 가계부채 줄여야 되는데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되고 실수요자의 그쵸. 원성은 들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빵 질렀다가 요거 예외 저거 예외 요거 예외 하다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되고 또 집값 오르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럼 다시 강력한 대책인데 하루 만에 또 뭐가 생기고 생기고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집값을 잡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는 게 큰 어떤 방향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갑게 식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저에게는 뭔가 이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고는 싶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이고 싶고 하는 그 아이러니가 도대체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는 건지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쳐다보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막고 싶은 거지 집값을 잡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집값은 아무도 안 잡고 싶을 거예요. 이거 너무 강력하게 잡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더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의 한 70% 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이거 한 번에 집값 확 떨어져 버리면 난리 나요. 그렇죠. 네. 너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생애주기별 자산 부채의 어떤 비중을 보면 30대 중후반 40대쯤 가면서 갑자기 부채가 확 늘어나고 자산도 확 커집니다. 이게 이제 갖고 있던 현금이랑 대출 받아가지고 부채로 잡히는 대출 잡아서 부동산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이게 신한은행 보통 사람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금융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번 이슈 말고도 관치금융의 끝판왕이다라고 불렀던 혹시 사례가 예전에 있었을까요? 진짜 익숙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저 근현대사에서 봤습니다. 네,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 다 배우고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를 이끈 경제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이거 관치금융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기업에 돈을 내줘야 기업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저거 고도 성장을 시키잖아요. 네. 경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이 기업한테 돈을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비싼 설비도 사와야 되고 우리 원자재 다 수입하잖아요. 근데 이 달러를 수출 기업 인증을 하면 거기다가 몰아주겠다. 혹은 수출 업종에만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관치금융 그 자체죠. 그쵸. 그리고 또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한 것도 정부 조정했거든요. 네. 뭐 은행 인수합병하고 뭐 공적 채권 은행이 지금 아시아나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채권단 꾸려가지고 은행이 채권단 나와서 뭐 공적 자금 투입한다. 맞아요. 뭐 이런 거. 이거 다 관치금융입니다. 사실 아주 예전에 저희가 뉴스토스트 완전 초기에 이제 우리금융그룹이 이번에 생명사랑 증권사 뭐 합병해가지고 만든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금융이 이제 정부 공적 자금 투입해서 막 등등 그때 IMF 때 굉장히 외환위기 때 굉장히 공적 자금이 금융권에 많이 좀 들어와서 정부 지분이 많이 섞여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 시기만큼 관치금융이 정말 필요했던 때가 없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또 최근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최근에 아시아나도 네.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영건설 위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SBS 모 회사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라 이걸로 엄청 논쟁이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투입을 안 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다 공적 자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세금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적 자금 좋아해요. 뭔가 큰 기업이 흔들리면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경제가 어려울 것 같고 기업이 휘청휘청하면 저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랬었으니까. 근데 저도 약간 근본적으로 망할 기업 망하게 놔둬야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 근본적인 불안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숨 쉬듯이 사실 관치금융이 있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좀 이번처럼 이제 부동산만 관련이 되면 이게 너무 이제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나한테 이해관계자가 또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옆 나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만 이래? 한국만 좀 독특하다고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다른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관치금융이 당연한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통 아시아권 동북아시아는 하나로 묶이잖아요. 이럴 네. 때. 그런데 이번에도 뭐 일본이나 중국도 비슷한 상황인 건지가 궁금해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일본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중국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중국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도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시적으로 뭐가 계속 채권단이 있고 뭐가 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려지는 것은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요럴 때 잠시 이제 막 투입을 했다가 그 연준에 맡기는 그런 시기죠. 그쵸. 우리나라만 독특합니다. 일본과 독특하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관치금융이 아니라 이건 정치금융이다 라고 해서 이건 정치금융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두 개념이 뭐가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정치금융이면 왜 더 큰 문제인지 이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정치금융이라는 말이 최근에 예전에는 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신문 경제지들이 좀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참 얘기했던 대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치금융은 이제 그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은행 너 대출 내줘 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이렇게 정부가 뭐 해라 마라 하는 게 정권은 바뀌는데 그 기재부는 정권 따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쭉 가죠. 네, 일관성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계속 바뀌어도 복지는 어쨌든 확대되는 쪽으로 왔고 부동산은 뭐 부침이야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전세 대출 안 되던 거 했지 모기지로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택담보대출 뭐 도입했지 이러면서 대출을 되게 많이 내주는 쪽으로 일관성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비판하는 뭐 관료주의다 테크노크라트 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게 확 뒤집어집니다. 거의 한 60년 만에 이제 행정부 관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권이 이제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엄청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좀 리드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관치금융 자체가 관치금융이 마치 이제 어떤 비판의 키워드처럼 쓰이긴 했지만 관치금융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열심히 잘 쓰였고 또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지금 행정부보다 앞서서 리드해 나가면서 이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다 보니 포착이 되다 보니 정치금융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온다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7월에는 금리 올리라고 했다가 은행한테 다시 이제 금리 올리라는 말 아니다. 너무 쉽게 대출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또 나서가지고 그건 실수였다.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또 다시 실수요자는 봐줘라. 이제 금리 이런 거 너무 올리지 마라. 대출 내줘라. 이게 한 2달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4번을. 그렇죠. 은행들도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발표하고 어떤 새로운 제도 예를 들면 금리를 어떤 걸 일부 막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발표 시점 전에 막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또 한 번 그 사이에 말이 바뀌어버리면은 또 물거품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돈이 넉넉하면 근데 괜찮아요. 근데 진짜 우리 항상 아슬아슬하게 좀 맞추잖아요.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이번에도 됐다. 그럼 다음번에도 타이트하게. 좋아. 맞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요 경계에 있는 분들은 안 됐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불신이 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시청자분들은 소비자로서 어떤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제 결국에는 집을 지금 사도 되냐, 이제 아니면 집 사지 말아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는 계속 대출을 조인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나온 얘기예요. 대출 계속 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그 집을 사실 때 이제 서울 동남권은 좀 과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동남권이라고 하면 수원, 동탄 뭐 이런 쪽입니다. 수도권의 동남권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대출을 모르겠어요. 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남권 피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넉넉하지 않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정부 기조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쨌든 이제 대출을 이렇게까지 조이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계대출이 고소득 고신용자 위주로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실질 임금은 줄었는데 네. 실질 가구 소득은 늘었어요. 네. 왜 어떤 그러냐면 의미죠? 이게 들여다 보면은 지금 수출업 쪽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돈 되게 많이 잘 성과급 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중심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봤을 때는 어쨌든 대출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전성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대출 규제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만으로는 이거 잡을 수 없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한창 충돌하는 중이에요. 얼른 집을 사야 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가치관 차이이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딱 두 개로 갈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밝히자면 네. 저는 지금은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그냥 얼른 실거주할 저렴한 집 사서 주거 비용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전문가로 오셨던 박엄갑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박앤세일 할 때 들어가는 그 헌터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격을 보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주거 지역의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가격이 맞으면 살아. 단순하게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맞아요. 지금은 저도 사실은 정희님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하는 기조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대출 쪽이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가 오지만 다음 주 정도로 예정돼 있어요. 이미 이제 예고된 파티가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파티 즐길 여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FOMC 미국에서 열리면서 얼마나 금리 낮추는 걸 봐야겠지만 당장 내가 대출받을 우리나라 은행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갑자기 뚝 떨어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 내 집 마련 큼직하게 대출받을 계획 있으신 분들은 대출 쪽 열심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금 비축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현금 비축해서 사실 금리가 좀 낮더라도 현금 최대한 비축할 수 있을 때 비축해서 잘 가격에 맞는 집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갈아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길게 보시고 내가 진짜 사야 될 거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일희일비 하면은 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햄냥님이 지금 댓글 하나 주셨는데 요즘은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무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저도 호갱노노라는 어플로 부동산 시세를 보는데 요즘에 한동안 꺾인 상태로 잠잠했다가 요즘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정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정부에서도 금감원에서도 금융위에서도 꾸준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이 대출 문제. 지금은 점점 문턱을 높인 상태에서 문턱에 지금 높이고 못으로 받고 지금 다시 쉬었다 내리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저는 금리를 22번 올렸다는 걸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대출 얘기 오늘 함께 나눠봤고요. 말씀 재밌게 해주신 우리 정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로 이제 감상들 남겨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 저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저는 변동금리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금리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1인인데요. 지금까지는 대출이 복잡하긴 하지만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상황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결정했고 부동산 가서 다 했다면 대출 받는 절차에서 뭔가 콱 막히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번거로우나 하려면 됐던.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제 관치금융, 정치금융 오늘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내는 목소리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는 목소리, 금융당국이 내는 목소리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이번 주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9월 9일 새로워진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저희는 정말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아침에 절대 시간 아깝지 않은 방송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 시간과 돈을 세이브해주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올해 말까지 얼마나 더 진화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전 여기 야망이 작게 하나 있어가지고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12일 목요일 배당주 투자 전문가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함께 시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